네, 들으신 것처럼 이 시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남도청 국감, 통상 경련으로 열린다고 하는데 지난해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대선에 출마하면서 열리지 못했고 그래서 3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서 열렸던 이 경기도청 국감은 이재명 국감이었는데 또 오늘은 김경수 국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보수 그 야당들은 드루킹 사건에 좀 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여겨져요.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이제 몰고 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맞불 전략을 펼칠 것인가인데 역시 지난 이제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지사 시절에 근무할 때 약간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진주의료원 폐쇄라든가 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그 논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오늘도 이 경남도 국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역시 미래보다는 과거 그리고 이 연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 그런 국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경수 지사 이제 취임한 지 100일이 조금 넘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 지사 재임 기간에 있었던 도정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게 이렇게 뭐 유의미할 것 같지는 않고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 주범처럼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 또 드루킹 특검이 또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서 일단 기소를 했으니까요. 불구속인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김경수 도지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정쟁의 장으로 국감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전임 지사가 바로 또 자유한국당 전임 대표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였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급식이다 또 진주의료원 폐쇄라 해서 소위 말하는 경남의 채무 제로를 향해서 자신의 취직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들이 후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아마 상당히 까발리면서 그걸 강하게 역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맞받아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경남도 국감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야사당이 이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야3당이 아니라 정의당까지 가세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하고 또 민주평화당하고는 사실 같이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 3당 간에는 협치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거죠. 그건 역시 국민 여론의 향방에 지금 상당히 각 정당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번 그러니까 고용 세습 관련해서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병역 문제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녀들의 미래 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약간 노동계하고의 약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국민 여론이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에서의 고용세습 문제 왜 정의당은 침묵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많다 보니 정의당조차도 이제 입장을 바꿔서 동참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좀 기류는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히 서울교통공사만 문제였기 때문에 감사원 청구도 했고 감사 청구도 했고 하니까 감사원 청구 보고 논의하자라고 이 얘기를 이제 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일단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논의하자라는 정도로 약간 이제 한 발 좀 물러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좀
연구를 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반전 포인트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 뭐 고용 세습 문제가 예. 이번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과거에도 사실은 소문은 무성했었거든요. 예. 그랬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고용 세습 관련한 그런 그 사례랄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나름의 어떤 내부적인 검증 이런 것들을 좀 거쳐서 예. 다 함께 이거 논의를 하자라는 식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고민 중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예. 정의당발 데스노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른바. 네. 예, 그래서 정의당에서 반대하면 낭만. 낭만. 예. 예. 이번에도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나요? 뭐 꼭 그렇게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동안 이 그 민주당과 공동 보조를 취해왔던 정의당이 민주당과는 약간 결이 다르게 지금 이 세습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저 정의당 입장에서도 아마 이 세습 고용 문제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냥 자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현대판 음수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정의당이라는 당명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 고려보다는 사건의 실질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이 아마 앞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앞서 뭐 우리 이종욱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이 다른 공공기관의 그 뭡니까 전임 정권 때 있었던 그 일까지 다 들고 놓자 뭐 다 조사하자는 그러한 차원을 벌써 지금 정의당은 지금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지금 같이 조사하자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가령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국정조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역대 이때까지 봤던 대로 일종의 개점 위협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생기는 게 사실이죠. 왜냐? 지금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2명이 지금 연루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강원랜드 채용 비리까지 만약에 같이 조사를 하자고 한다면 그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국정조사 대상이나 범위, 일정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지리한 줄달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아마 여당이 빠져나가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벌써 야당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저렇게 강원랜드를 들고 놓은 것 자체가 뭔가 좀 정치적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상당히 벌써부터 경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그 어느 당의 뭐 속내가 정확한지 뭔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여야 정당 간에 상당히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 정치적인 이 상당히 그 이 뭐랄까요 전략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타입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정조사 계획서가 과연 본회의 문턱까지 넘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이 평양 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느냐 아느냐 법제처에 이제 문의를 했더니 법제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 후속 합의 성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는 심의 의결이 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서 비준이 되는 거잖아요. 평양 공동선언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은 아직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후속 합의서인 평양 공동선언이 먼저 비준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후가 좀 안 맞고 한 그런 부분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제처에 일단 유권에서 이제 나온 상황이고 법제처가 지금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했고 이번 이제 평양 선언과 그 부속 합의서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는 이제 필요치 않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판정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가장 이상적인 것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거치고 나서 이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는 것이 이제 좋았긴 하겠으나 그러나 뭐 이제 이 순서가 좀 바뀌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 비준이 지연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비용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비용 축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평양 공동 선언이랄지 또 이 군사 분야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발생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문점 선언만큼 이렇게 대규모로 군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행정부 내에서 예산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뭐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법제처도 판정을 내린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정부가 조금 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꾸준하게 노력은 해야 예.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일단 그 명분도 좀 살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평양 공동선언이 국회에 통과하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국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사실 그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상위 합의서가 예. 이 판문점 공동선언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 시행령이 어떻게 보면 평양 공동선언이고 예. 예. 남북 군사 합의서인데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 정치적으로 거꾸로 됐다. 예. 이건 뭐 그래서 뭐 김승태 의원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건 국익에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 이 앞으로 그 시행되는 여러 가지 남북 간 경협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결국은 예산 문제, 돈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만약에 집행된다고 할 때는 물론 그 전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국회에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정치적 부담은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남북 간의 경협에 속도를 내고 그리고 또 비핵화의 마중물을 뭔가를 좀 만들어내겠다는 그러한 상당히 좀 촉박한 급한 마음은 좀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당의 패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가 과연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뭐랄까요? 약간 좀 걱정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평론가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정조사와 연계돼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정치적으로 이제 타협하기에 따라서 예. 뭐 여야가 늘 그래왔기 때문에 또는 이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또 예. 이렇게 빅딜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결국은 뭐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저 평양 공동선언을 의결함으로 해서 예. 판문점 선언을 이제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는 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좀 생겼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비용 추계를 이제 보완하는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최근 대통령의 친인척 또는 이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해서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을 사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 원을 뜯기는 등 거액의 돈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에서 그 구체적인 피해 사례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임종석 비서실장 또 한병도 정무수석 사칭해서 사기 사건인 거죠. 이제 돈을 그렇죠. 가로채려 했던 사건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아무래도 뭐 지금 그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특히 대통령 힘이 워낙 강하다는 것을 뭐 사실 역대 정권에 쭉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사실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과거 적폐청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여야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있게 일관성 있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아 역시 대통령 힘이 강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청와대 또는 대통령의 그 권위를 빌어서 사기 행각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직선제 대통령 한 지가 지금 거의 30년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역대 정권에 계속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지금 입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선 것이냐? 그거는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정권의 도덕성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결부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아마 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그 부정척결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내세우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정치적 함의는 저는 또 있다고 봅니다.
뭐냐, 지금 이 그 과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행되었던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과거 그 우병우 민정수석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물러나고 난 뒤에 2년 동안 지금 공백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에 대한 감찰 시스템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특별감찰관제를 바로 빨리 그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미보다는 그 대안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식으로든 그 어떤 식으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국회에다가 애둘러서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른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튜브에 1인 채널을 만들겠다 이렇게 어제 뭐 페북에 글을 올렸던데 이름이 홍카콜라. 대선 시절에 그러니까 네. 지난해 대선 시절에 나왔던 그 별명이었죠. 내년 전당대회 나오겠다 신호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뭐 거의 지금 이 정도면 예. 무대에 오른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미국에 가셔서도 계속 글을 올리시고 예, 그래서 과연 미국 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페이스북만으로는 협족치 않으신 거죠. 요즘 대세가 이제 어찌됐건 뭐 동영상 쪽이니까 예. 동영상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예 그 1인 방송으로 해서 보수 지형에서의 본인의 입지를 좀 넓혀가겠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보수 성향의 그 이제 이 1인 방송 체제가 예. 굉장히 지금 이제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본인도 뛰어들겠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새 결집을 좀 더 확고히 하겠다. 온라인상에서. 일단 그렇게 좀 읽힙니다. 예. 이제 과거에는 SNS라는 게 사실 진보층,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창구였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가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지난번 뭡니까 촛불 전국 그 뒤에 또 조기 대선 과정에서 지금 현재 야권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일종의 그 사이버 전쟁에서 섰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는 우리 편으로 조금 다시 그 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지금 유튜브 하나만 하겠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유튜브 정도에 만족할 것 같으면 일종의 자유한국당의 대체제, 그러니까 보완제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그 보완제 역할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보수 우파의 중심이 되겠다는 대체제의 입장에 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금 프리덤 코리아라는 정책 포럼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교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쭉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좌파 독주 시대가 되고 좌파 강풍이 불어오고 그러면 나라가 결단됐고 그때는 누군가가 이 나라를 수습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는 홍준표가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왔거든요. 자신은 그 자기가 이때까지 쭉 해왔던 이야기들을 지금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그러한 지금 그 이 울타리를 넘어서 그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사안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그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보수 대통합을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방은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원책 한국당 조강특위위원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촛불 시위는 두고 이 정부는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고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 자꾸 태극기 부대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고 직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서 추락한 국격을 걱정하는 분들입니다. 예. 태극기 세력도 보수의 한 부분으로 함께 가야 한다. 동의하시는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속내 아닙니까? 네네. 그 태극기 보수 세력, 친박근혜 세력이 하여튼 보수는 다 끌어모으겠다고 하는 건데 말이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극우 보수 잡탕밥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잡탕밥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미식축구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미식축구 경기는 결국은 누가 더 많은 그 영토를 차지하는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보수 지형 그리고 중도 지형을 놓고 서로 지금 이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지금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원책 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른바 이제 그 텃밭 그리고 이제 집토끼 먼저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세력까지도 일단은 이제 포함시켜서 예. 이제 최대한 이제 세결집을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중도로 좀 이제 세 확장을 하는 그런 전략을 일단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전략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이제 좀 차치하고라도 일단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을 아주 극으로 확 예. 밀어붙이면 예. 우리의 지형이 더 넓어질 예. 것이다라고 예.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최근에 나온 발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다음 선거에 다음 총선 때는 없어질지도 모르는 예. 정당이다라는 식의 표현까지 예. 이제 쓰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세 확장을 서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느 쪽이 조금 더 이제 이 중도 내지는 보수의 마음을 움직일까?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은 그래도 손학규 대표에게 좀 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세가 지금 굉장히 약한 것은 맞는데 예, 방향성은 그쪽이 좀 맞지 않나 예, 이렇게 예. 좀 봅니다. 그래서 전원책위원이라든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극우 먼저 챙기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지지율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답보 상태로 그대로 머무르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마 잘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세력을 품는다라는 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외연 확장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외연이 더 좁아지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데 동의하십니까? 사실 뭐 외연 확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집 나간 토끼를 다시 불러오는 그러한 거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태극기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대다수가 절대 다수가 아마 그 과거에는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이 보수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견해 차이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지 않고 지금 별도 딴 살림을 차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차제에 새로운 보수 대통합화하는 그 과정에서 각은 집 나갔던 식구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그 좋은 이 그 전략은 아니다. 지금 뭐 말 그대로 중도 쪽으로 뭔가를 좀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고 새로운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고 한다면 조금 집 나간 토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다 할 경우에는 오히려 소탐대실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현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